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2020년을 지나 2021년으로 해가 바뀌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인민들도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 경제와 생활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 전염병 사태 1년을 맞아 북한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지난 1년간 북한 내 코로나 발생 상황을 평가해보고 북한 당국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데일리엔케이의 장슬기 기자 그리고 탈북민이신 굿파머스 연구소 조충희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선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코로나 발생 상황 꾸준히 관찰해 오신 장슬기 기자님으로부터 지난 1년 상황이 어땠는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게 지난 1월 말인데요. 이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중국 방문자가 많았던 신의주와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의 경우에는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였던 50대 여성이 이제 항생제와 해열제 투여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1월 27일에 결국 사망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50대 여성이 사망한 이후에도 2월 초에도 이 평양에서 40대 남성과 또 20대 중국 유학생 등 2명의 의심 환자가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은 의심 환자들이 격리돼 있던 이 평양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제3인민병원이 이들의 사망 원인을 급성 폐렴으로 진단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시신을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화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폐렴 사망자를 화장 처리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2월 초까지 평양에서 발열이나 또 호흡곤란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3명 이외에도 또 18명의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제3병원에 격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밀리에 집계를 했지만 세계보건기구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위 소식통이 전한 그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또 사망자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람이 모두 23명이었고요. 또 격리 조치된 의심 환자는 82명이었습니다. 비상방역지휘부는 감염자들이 중국 유학생이나 또 중국산 물건을 파는 장사꾼 등 이 중국인 접촉자를 통해서 감염 또는 전파된 것으로 파악을 했지만 또 이들을 모두 급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 정확한 통계는 사실 확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네. 지난 1년 동안 네. 대략 북한의 코로나 의심 증세 환자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되고 그 가운데 사망자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떤 취재 결과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북한은 비교적 주기적으로 비밀리에 내부 집계를 해온 것으로는 파악이 되는데요. 명확하게 이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좀 파악을 해보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가 지정시설에 격리된 누적된 인원만 8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이 군대에 격리돼 있는 군인 격리자 수는 따로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격리된 북한 주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한이 올해 들어서 격리자 수와 또 격리 해제자 그리고 코로나 검사자 수까지 이 WHO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그 WHO 발표가 마지막이었고요. 이후로 당국이 관련 정보를 이 세계보건기구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충희 소장님, 그 북한의 현지 주민들과 계속해서 전화 연락을 하면서 그동안 북한의 내부 사정을 쭉 파악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북한 주민과 연락해 보면서 코로나19 사태 북한이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작년 초기에 코로나19 봉쇄를 진행하면서 중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무역 활동을 하고 해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신의주, 특히 이제 평안남도 같은 경우에는 안저 호텔이라든지 평성 호텔, 평양을 빼고 평양 주변의 호텔들의 격리 시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코로나 위심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격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40일, 50일 격리가 끝나면 이 격리 시설의 가동을 멈추고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격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 이제 제일 큰 사건으로 알려진 게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이제 원산 수산대학에서 한번 이제 그 학생들이 급성 폐렴으로 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기에 그 국가 비상방역위원회에서 내려와서 대학을 완전 차단하고 50일 동안 이제 완전히 격리시킨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교계에 보고하지 않고 뭐 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북한 주민들의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1m나 1m 50 정도에서는 이제 그 전염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강을 건너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통제를 당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북한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 기자님, 그 지난 1년간 쭉 북한의 코로나19 실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 당국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를 좀 지난 1년간 쭉 한번 되짚어 주시죠. 네, 일단 북한 당국은 지난해 1월 22일에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국제 항공과 열차 운행을 모두 중단했고 외국과 통하는 모든 경로를 봉쇄한 거죠. 또한 모든 밀수 행위를 차단하고 또 북한 내 지역 간의 이동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북한에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게 1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데일리 NK 취재 결과 평양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짜가 정확하게 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평양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가 사망한 다음 날인 1월 28일에 북한은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또 중앙과 지역에 비상 방역 지휘부를 조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20일에는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돌연 재방학을 실시했고요. 또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방역 등급을 1등급과 특급 그리고 초특급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초특급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비롯해서 모든 공간을 봉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역을 봉쇄하는 완전히 봉쇄하는 경우도 이 초특급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동도 계속 제한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 지난해 6월에 잠시 이 이동 제한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해 7월에 한국에 정착했던 이 탈북자가 개성을 통해서 월북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방역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북한 당국은 개성시 전체를 완전 봉쇄를 했었고요. 이때 북한은 그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인다면서 국가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계로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해 9월에 서해 어업관리단 소속의 수양서기관 그 이모 씨가 네.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이 돼서 이 북한 측 해역에 표류하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북한은 이 공무원 이모 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또 해상에서 시신을 소각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렀었죠. 그 이런 좀 비상식적인 행위들은 이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 공포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 소장님,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코로나 발생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요. 북한 당국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지금 공식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 의심 증세 또는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면 왜 북한 당국은 이것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제 북한 당국이 해오던 그런 이제 그 행동의 연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 정책이 완전히 이제 그 보건 시책이 좋아서 우리는 이제 그 한 명의 환자도 없다고 이미 국제사회 앞에 이야기하고 이제 쪽팔리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 방역 환자가 발생하고 그 사태의 엄중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이나
국제사회의 이제 그 관찰, 검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그 주민들의 이제 그 동향이 안 좋아지는,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확산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우려를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이제 국제사회 관계를 하지 않고 전혀 그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위, 그리고 또 무능력하다는 이런 주민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국제사회가 그 문제에 개입해서 할 경우 그것도 좀 부담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북한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방역 대책을 지금 지난 1년간 꾸준히 실시해 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좀 비상식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방역 조치도 있었다는 건데요. 조 소장님,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가장 비상식적인 것은 이제 통금 시간을 이제 만들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개미 한 마리도 이제 얼씬하지 말라고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해서 국경 지역 주민들이 밀수를 이제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총칼로 다 막았고, 국경 연선 봉쇄에 이제 전시 상태와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을 펼쳐놨거든요. 사실 뭐 바이러스와의 그 방역이 뭐 물론 이제 힘들기는 하지만 꼭 이제 뭐 전시 상태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3중에 이제 그 국경에 3중의 봉쇄망을 쳤거든요. 국경 경비대, 현역군인, 그 다음엔 그 주민 그 자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중에 저걸 하고, 주민들이 압록강이나 두만강 연안에서 사는 주민들이 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는 거의 이건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의 그 생각, 주민들의 여론, 이것들을 이제 완전히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위는 거의 뭐 반인민적이고 반당, 반혁명적인 행위로 이제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이제 일반적인 생활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 생활하던 패턴 자체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이게 이제 그런 사상적인,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그 사상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일 그 좀 웃기는 것은 그 방역법의 이제 일부를 이제 새로 제정하고, 방역법을 그 비상방역법을 제정하면서 벌금 제도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북한 주민들이 그 정부가 일률적으로 만든 그런 법에 의해서 이제 벌금을 이제 또 물어야 되는, 2중, 3중에 이제 생활고를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비상식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북한 당국의 이런 조치들, 특히 극단적인 봉쇄 정책 같은 것도 시행하고 있는데, 장 기자님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앞서 그 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코로나 방역을 목적으로 실시한 국경 봉쇄가 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시장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또 시장을 통해서 생존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일단 국경이 막히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될 물건을 들여올 수가 없게 됐고요. 이 얘기는 곧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파장은 바로 물가 상승으로 직결이 됐는데요. 봉쇄 후 약 2주 만에 밀가루는 47%가 가격이 올랐고요. 또 콩기름은 68%, 사탕가루, 설탕은 22%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물론 당국에서도 나름의 조치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주민들 불만이 커지면서 당국은 쌀과 콩기름, 설탕 등을 이 낮은 가격에 시장에 풀기도 하고, 또 상인들에게 가격 상한선을 제시하면서 물가 통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제 대책만으로는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기는 좀 역부족이었는데요.
또 시장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당국이 시장 운영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장 운영 시간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축소했는데요. 이 주민들은 4시간 안에 모든 장사를 마치고 또 필요한 물건도 이 시간 안에 모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사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일부 도시 같은 경우 국경 도시에 있는 일부 도시는 아예 전면 봉쇄를 다 했던데 그런 경우에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못하도록 통제하는 건가요? 지역마다 그 봉쇄 정도에 대한 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도시들이 뭐 삼지연, 해산 같은 도시들이 있었고요. 또 시장에 잠깐 나갈 수 있는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축소 운영 시간은 확실히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도 있는데요. 이런 북한 당국의 방역 대책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자력갱생 강고분투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북한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언제 한번 자력갱생 강고분투를 이제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제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제2의 고단의 행군이라고 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핵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 핵 가지고 바이러스 왜 못 막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봉쇄로 해서 생존 자체가 생활이 이제 어려워지고 새끼 먹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힘들고 두 끼, 어떤 집은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집이 생기면서 뭐 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냥 편하게 살다가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사는 사람은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불만이 이제 많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경우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물론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 당국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 조 소장님 어때요? 지금 북한 정부가 뭐 지금 돌아가는 말은 뭐 2월 달부터 조금씩 풀어진다고 했는데 아직 이제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국제사회, 세계적인 판도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도 나는 이제 북한은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언제까지라고 딱히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세계적인 일반적인 이제 유행이 가라앉아도 북한은 조금 더 몇 달이나 혹은 좀 힘들면 1년 정도 더 이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북한 당국의 방역 대책 이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큰데 이 주민들의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역 대책, 그러니까 이른바 방역 대책을 좀 재정비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 기자님? 일단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의 감염자 또 증상자에 대한 현재 상황을 왜곡 없이 보고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미 1년 동안 이 자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또 더욱이 이를 당국의 훌륭한 방역 조치 때문이다라고 정권 선전에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솔직한 현황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과거에도 북한 당국은 전염병 확산 사실을 은폐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2003년에 사스가 있고요.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또 2015년에 메르스 발병 당시에도 전 세계 사스 사망자 수와 또 전염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면서도 북한 자국 내 발병 상황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그 국제보건기구의 감염병 발병 사실을
사례를 자진해서 신고한 것은 2009년 신종플루가 유일한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이 방북했던 외국인과 단체를 통해서 발병 사실이 알려진 뒤에 뒤늦게 신고를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북한이 전염병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 방역 실패는 곧 정권의 실패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가치관 안에는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이라는 이 김일성 시대의 보건 정책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사회주의 의학은 자본주의처럼 발병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예방의학에 초점을 둔다, 이런 정책인데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예방의학의 실패이고 곧 당국의 보건정책의 실패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치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 코로나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북한 당국이 현재 자국 내 코로나 관련자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면 백신 확보와 또 국제기구의 도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방역 협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도 이 북한 당국이 이제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협의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 99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받을 예정인데요. 이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있어서도 이 노병이나 혁명 유가족 또는 뭐 기업소 주요 간부 등 이 핵심 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접종을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의료진이나 또 나이가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접종 과정에 있어서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국제사회로부터 앞으로 더 많은 백신 지원과 또 치료약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 북한의 코로나 사태,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에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북한 당국이 이걸 좀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방역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북한이 뭐 보건 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약품이라든지 서독약이라든지 의료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족한 조건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건 부문에서만큼은 남북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는 남북이 육지로 강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되면 이제 남북한이 계속 같은 이제 피해를 받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를 놓고 봐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19도 그렇고, 이제 이런 쪽에서 사실 남북이 협력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이거 나은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의 장슬기 기자, 그리고 굿파머스 연구소의 조충희 소장님과 함께 북한의 비루스 전염병 현황, 그리고 북한 당국의 대응책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